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예인입니다. 오늘은 1월 28일 수요일이고요. 날씨는 여전히 춥습니다. 요즘 해외에서 서울, 부산에 대한 관심이 계속 높다고 합니다. 무슨 발표가 있었고 이 발표를 계기로 해서 48시간 만에 서울 여행에 대한 검색 순위가 엄청나게 올랐고요. 특히나 부산에 대한 관심은 2000%가 올랐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한국에 대한 인기가 또 관심이 급상승한 시기가요. 너무 자랑스럽죠. BTS, 바로 방탄소년단의 월드 투어 일정이 발표된 이유라고 하는데요. 바다를 넘어서 건너오게 하는 이 문화의 힘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행복한 아침 밝고 활기차게 시작해 볼게요. 네, 수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모닝픽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 제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관세청이 적발한 K 브랜드 위조 상품 일명 짝퉁이 11만 7천 점에 달했는데요. 이 가운데 98%는 중국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이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죠.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대 25만 원의 경영 안정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영세 소상공인들이 각종 고정비 부담에서 다소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가격 부담 문제를 지적한 가운데 주요 생리대 제조사들이 기본 기능에 충실한 반값의 중저가 제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르면 1분기부터 1,000원에서 2,000원대 제품도 공급할 예정입니다. 요즘 디저트 가게뿐만 아니라 이불집에서까지 판매하는 두정쿠 광풍에 식약처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식약처는 두정쿠를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 등 3,600곳을 대상으로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집중 점검에 나섭니다. 미국 아마케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평생에 걸쳐 매주 맥주 11캔을 마시거나 소주 4병을 마신 사람들이 대장암 위험은 25%, 특히 직장암에 걸릴 위험은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모닝픽 어떤 소식일까요? 소상공인 경영 안정 바우처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 지난해 추경을 통해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부담이 되는 게 아마도 고정비 부담이잖아요. 네.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전기, 가스, 수도요금 같은 9개 항목의 고정비에 사용할 수 있는 25만 원의 디지털 바우처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설 명절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급 대상자하고 규모 같은 건 나왔나요? 예, 요즘 자영업자들도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문을 닫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잘 되는 곳이 아니라 장사가 잘 안 되는 곳에 지급을 해야 그래야 이제 지급 효과가 나타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선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그 이전에 개업한 곳이어야 하고요.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이 숫자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겠는데요. 1억 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략 230만 명의 사업자에게 5,79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우리는 뭐 각종 서류 같은 거 준비해서 이렇게 제출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고요. 온라인으로 아주 간편하게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달 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kr이나 소상공인 24를 통해서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접수되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지원 요건을 확인하게 되고요. 바우처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면 알림톡으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바우처 사용 시에 좀 주의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우처 사용처에서 지정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증빙 서류 없이 자동으로 우선 차감이 되는데 초과 금액이나 사용처가 아닌 곳에 결제를 한 금액의 경우에는 직접 부담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급이 돼서 효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픽은 어떤 건가요? 두정코 열풍 얘기 안 할 수가 없을 것 네. 같은데요.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재용 앵커께서는 두정코 못 드셔보셨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네, 전 못 먹어봤어요. 지금도 못 드셔보셨어요? 요 앞에서 팔긴 하던데 네. 저는 뭐 그렇게
그걸 꼭 먹어야 되나?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는데. 유행에 뭐 예민하시거나. 저 어제 누가 보내줘서 먹어봤어요. 오. 후회하실 겁니다. 맛있나 보구나. 생각보다 맛있었어요. 아, 그래요? 맞아, 맞아. 바깥에는 찹쌀떡같이 생기고 안에는 네. 설탕 씹는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바삭바삭하고. 네네. 이번 주말 내로 어떻게 한번 해봐요. 많은 분들이 왜 드시는지 좀 알겠던데요. 네. 그때 제가 소개해드리면서 이불 가게에서도 두종코 판매를 네, 해서 맞아요. 위생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잖아요. 식약처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습니다.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두종코 등 디저트를 판매하는 조리 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3,60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가 중점 점검 대상이 될 거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또 영상으로 두쫑코 보니까 또 맛있겠다 싶긴 한데 구체적으로 이 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조리와 배달 전 과정을 다 살펴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우선 배달 음식점의 경우에는 조리 공간의 위생, 또 방충망과 폐기물 덮개 설치 같은 위생 기준을 준수하는지 여부, 그리고 제 원재료가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뭐 이런 것들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리원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거든요. 건강검진을 받았는지 여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용한 재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요즘에 두쫑코 열풍이 굉장히 불면서 두쫑코 안에 원래 들어가야 될 재료 말고 다른 뭐 소면 같은 거 넣는 맞아요. 것들도 생겨나고 네네. 있다고 그래요. 또 그런 부분들도 좀 살펴보고요. 원재료가 카다이프와 피스타치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수입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제품이기 때문에 원재료가 위생적으로 안전한지 수입 신고를 했는지 소비 기한은 지나지 않았는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울러서 두종코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를 해서 대장균, 살모넬라 등 식중독 검사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되파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보관 기준이라든가 기준 온도 준수 여부도 병행해서 점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거 점검해서 위반 사항이 나타났다. 그럼 어떻게 조치가 되는 그럼 겁니까? 당연히 뭐 행정처분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 사후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안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두쫑코 열풍도 굉장히 좋고 위생적으로 좋은 음식을 드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도 뭐 먹어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드시는 분들도 한번 좀 이런 위생 문제나 또 배달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없는지 이런 것들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면서 사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모닝픽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연예계 소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연예계 이슈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이 시간 풍성하게 해주는 세 분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위도 녹일 만큼 따끈따끈한 연예계 소식 들고 왔습니다. 대중문화 전문기자 홍정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핫한 소식 6점만 딱딱딱딱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남 전문기자 최정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핫 이슈에 아주 미어캣 모드 제대로 발동하는 연예계 덕후 박은영입니다. 네, 먼저 연예계 화제의 단신부터 갑니다. 업 앤 다운. 뭐부터 갈까요? 네, 1월 넷째 주 업 앤 다운 키워드는요. 다운에만 두 가지 키워드가 또 선정이 됐는데요. 바로 200억 원 탈세 의혹 그리고 침묵겐 주사 이모 이 두 가지가 선정됐습니다. 먼저 200억 원 탈세 의혹부터 만나보시죠. 네, 200억 원 탈세 의혹. 말만 들어도 정말 엄청난 금액인데요. 자세히 좀 듣고 싶습니다. 잘생김의 대명사로 알려진 스타였죠. 차은우 씨가 이 배우 겸 가수인데 탈세 의혹에 휩쓰였습니다. 지난 22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사국, 여기 어딘 줄 아시죠? 굉장히 고강도로 심층 기획해서 특별 세무조사하는 곳인데 이 조사사국에서 차은우 씨의 수익 구조 전반을 들여다보는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 결과 차은우 씨에게
탈세 혐의가 있다 이렇게 보고 굉장히 큰 금액의 추징 세액을 고지했다 이런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최근 수년간 뭐 광고 수익 또 해외 활동 수익에서 누적 회피된 금액을 포함해서 그 고지된 금액이 무려 200억 원대, 200억 원이 넘는다. 이 사실이 또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고 충격을 받으셨는데요. 사실 이 200억이라는 규모 들어본 적 없으실 겁니다. 지난해 굉장히 뭐 엄청나게 여자 스타 배우가 받았던 게 한 70억대였고, 60억대였고, 남자 배우가 70억대 받았다가 결국은 30억대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200억대다.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은 뭐 우리나라 정도가 아니라 세계적인 스타 축구 선수 그 크리스티나 호나우두가 받았던 세금 추징액이 280억 원이었거든요. 이거랑 비교해 보면 이게 정말 세계적 수준이다 아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많은 연예인들 탈세 의혹이 있었는데 200억이라는 돈은 처음 듣는 액수인데 200억을 추징당했으면 도대체 얼마를 버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요. 네, 사실 정확한 금액 같은 거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차은우 씨라고 하면 현재 군대에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 모델로 기용된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만큼 톱스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특히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까지 한 800억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않았겠느냐라는 추정입니다. 추정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제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또 가산세라는 게 붙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추징액이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차은우 씨가 엄청난 소득을 벌어들였지만 높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사용한 게 아니냐라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소속사와 이 소속 아티스트가 어떻게 수익을 배분하는지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일반적인 소속사와 이 연예인의 이 수익 구조 정산 방식은요. 출연료 등의 수익을 소속사가 먼저 정산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지출 내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매니저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뭐 기름값이 뭐 소소하게 있을 수도 있고요. 이 여러 가지들을 전부 다 더한 다음에 비용을 공제하고 그리고 남은 금액을 연예인과 소속사가 계약서에 쓴 대로 비율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 정도 톱스타가 되면 세금을 많이 내죠. 한 45% 정도를 세금을 내게 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 차은우 씨 같은 경우에는 소속사와 차은우 씨 사이에 이 A법인이라는 또 다른 구조가 하나 더 끼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차은우 씨 모친이 설립한 법인인데요. 지금 그림에서 나오고 있죠. 이 법인 같은 경우는 소속사와도 이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이라는 것을 맺어서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법인의 경우에는 약 10에서 20% 정도만 법인세를 이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익 대비해서 이제 가져가는 금액이 훨씬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이 부분을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세금을 신고 누락한 게 아니라 이 최대 45%까지 내야 하는 높은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법인을 내세워서 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법인세율을 이 적용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라는 건데요. 그리고 이 법인으로 들어간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차은우 씨 소속 뭐 금액이 아니겠느냐, 차은우 씨 통장으로 결국은 들어가게 되는 게 아니겠느냐라고 현재까지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 모친이 세운 법인이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건데요. 국세청은 이 업체에 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국세청은 이 모친이 세운 법인이 실질적 활동은 없는 페이퍼 컴퍼니다. 페이퍼 컴퍼니에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이제 좀 있는데 크게 두 갈래 길입니다. 근데 첫 번째 이 페이퍼 컴퍼니에 어떤 관한 것도 또 다시 두 갈래 길이 있긴 한데 제가 하나씩 설명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이 모친이 세운 법인, 이 법인의 주소지예요. 주소지인데 주소지가 어디냐면은 강화도인데 여기가 모친이 운영하는 장어집이 그 주소지로 돼 있다는 겁니다. 원래는 이제 처음에 경기도 김포시로 돼 있었다가 인천 광화군으로 옮겼는데 매니지먼트 회사가 장어식당에 있어 이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본다는 거고 이 국세청은 이걸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옮긴 시기에도 주목합니다. 그 옮긴 시기가 이제 2024년인데 요때 옮기면서 회사 법인도 뭐 재단 법인도 있고 무슨 법인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유한 책임 회사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유한 책임 회사는 뭐냐면 외부 감사 받지 않아도 된다. 장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그런 책임이 없거든요. 이 법적으로. 바로 그 부분 때문에 결국은 외부 감사나 어떤 장부 공개 없이 어떤 탈세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 아니냐. 국세청은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페이퍼 컴퍼니라고 보고 있는 국세청의 판단의 어떤 근거고, 또 하나는 이게 소속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페이퍼 컴퍼니로 보는 건데, 그 내용은 뭐냐면 차은우 씨는 지금 소속사가 있습니다. 네. 있는데 왜 별도의 용역 법인을 두고 소속사와 법인 관계를 맺었느냐. 사실은 이 회사는 말하자면 장어집에 있는 회사는 간판만 걸어둔 것이고, 실질적인 차은우 씨를 위한 매니지먼트 이런 활동은 현재의 소속사 P사가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국세청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차은우 씨가 소득 분산의 꼼수를 썼다. 이렇게 국세청은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장어식당 얘기가 나오는데 이 장어식당이 근데 또 다른 논란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차은우 씨의 탈세 의혹이 또 이렇게 불거지자 누리꾼들이 과거에 장어식당 앞에서 그 차은우 씨가 올렸던 그 SNS 게시물을 또 이렇게 찾아낸 건데요. 이 사진이요, 2022년 9월 차은우 씨가 자신의 SNS에 올린 사진인데, 모친의 장어식당 앞에서 이렇게 찍은 사진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해당 사진 장어식당 측에서 SNS로 공유를 하고 얼굴 천재 차은우님께서 방문을 해주셨다. 홍보 문구를 거기에다가 덧붙인 거죠. 게다가 이 같은 해 11월에 방영된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차은우 단골 맛집으로 소개돼가지고 이거 뒷광고 아니냐라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차은우 씨 관련해서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차은우 씨 측은 이런 의혹과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네, 일단 차은우 씨 측에서는 국세청 결정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이 과세 적부심을 청구를 하고요.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에 소속사 역시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번 사안은 차은우와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다.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고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다라고 했는데요. 모친의 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이 증명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강하게 밝힌 겁니다. 그리고 어제 또 한 차례 공식 입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는데요. 그리고 차은우 씨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 측에서도 이러한 의혹에 대해 반박을 했습니다. 소속사 대표가 수차례 교체되는 과정에서 이 연예 활동에 대한 안정성에 이 우려가 컸고,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친이 직접 매니지먼트사를 운영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가 아니다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이 법인과 관련해 신고 민원을 접수한 강화군청이 현장 조사를 통해서 건축물 운영 현황 등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알리기도 했죠. 하지만 차은우 씨가 또 해명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한 보도에 의해서 도피성 입대였다, 이런 의혹입니다. 아직은 의혹이 제기된 건데요. 보도에 따르면 차은우 씨가 지난해 7월 입대를 앞두고 국세청에 이런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저의 입대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이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 발송을 늦춰주십시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걸 두고 일각에서는 도피성 입대다, 혹은 도피성 입대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입대할 때 세금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좋은 그림으로 입대한 거 아니냐, 감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건데요.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지난 26일 차은우 씨가 SNS를 통해서 관련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납세 의무를 대하는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군입대가 결코 이번 논란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게 아니었다.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입대했을 뿐이고, 세무조사를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입대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추후 진행되는 어떤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관계기관, 즉 국세청이 내리는 이 최종 판단에 따라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아 이제 징수금액 다 낸다는 얘기인가 보다 했는데 또 하나의 보도가 나왔죠. 대형 로펌을 선임해서 이 국세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요거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닙니다. 네. 네. 이럴 때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 광고계인데 광고계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차은우 씨를 모델로 기용한 이 브랜드들은요, 관련 영상을 비공개를 하거나 올렸었던 사진을 일찌감치 삭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사안에서 만약에 차은우 씨가 이게 절세가 아니라 탈세를 하려고 했었다는 이 고의성이 입증이 될 경우에는 향후에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 광고계와 연예계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은 아직까지 의혹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작년에 조사 4국이 투입된 모 자산운용사의 이 경우에도 탈세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서 무혐의로 종결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덮어놓고 그냥 무조건 좀 혼내는 분위기보다는 일단 끝까지 지켜보면서 이 차은우 씨가 법적인 절차 등을 통해서 불복을 한다거나 또는 이 모친의 법인이 어떤 일을 했었는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입증할지에 대해서 끝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키워드 들려주시죠. 네, 이번 키워드는요. 침묵을 깬 주사 이모인데요. 주사 이모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 관련된 소식입니다. 박나래 씨 관련 사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지금? 네,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정말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사건은 뜨거운 간자입니다. 일명 이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인물로부터 박나래 씨가 불법 시술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주사 이모 측이 입을 열었습니다. 자신의 SNS를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사실 확인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매니저의 제보 내용만으로 전 국민의 비난과 가십거리가 됐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성실히 임한 진술과 객관적인 수사 결과로만 밝혀질 사안임에도 사실과 다른 사생활과 가십성 내용이 왜곡된 형태로 확산하고 있다. 자, 이런 이제 불만을 드러내면서 또 한 번 잠잠한가 싶었는데 다시 논란이 네. 불거졌습니다. 그러니까요. 관련해서 또 다른 추가 폭로가 있었던데요. 네, 주사 이모가 SNS로 입장을 낸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지난 24일이었는데요. 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스캔들을 다루면서 전 매니저 측의 추가 폭로가 이어지게 된 건데요. 전 매니저의 주장입니다. 현재까지는. 일단 2023년 대만 촬영 후에 귀국을 했는데 그날 바로 박나래 씨가 공항 화장실에서 주사 이모를 만나 링거를 맞겠다라고 했고 말이 안 된다고 판단해서 강제로 화장실에서 끌고 나와 차에 태웠다. 그런데 결국 주사 이모라는 이 인물이 동승해서 이동 중인 차 안과 촬영장 대기실에서도 링거 시술이 이어졌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에 더해서 이 전 매니저는 박나래 씨 본인이 의사다라고 하면서 본인에게 무엇이 얼마나 필요한지 박나래 씨가 직접 주사 이모에게 요구를 하고 또 병원에서 처방이 안 되는 약들도 주사 이모를 통해서 대량으로 공급받아 본인이 필요할 때 맞았다라고 현재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사건에 대한 진실 공방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거죠. 또 하나가 박나래 씨가 이 주사 이모를 의사로 알았었다 아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굉장히 유명한 텔레비전에도 많이 출연하는 이제 의사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박나래 어떤 한테 성형외과 의사예요, 대표 원장이에요 이러면서 바로 이 주사 이모를 소개받았었다는 겁니다. 본인이 의사인 본인이 만나봤는데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보기에도 의사 같아 보여서 설사 주사 이모가 의료인이 아니라고 해도 박나래 씨도 의사로 알았을 것 같다, 속았을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또 주사 이모 남편은 상반된 입장을 보였는데 이 주사 이모 남편 의견이 좀 왔다 갔다 하니까 제가 그대로만 전해드릴게요. 연예인들이 아내를 의사로 알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아내의 신체적인 상태를 근거로 해서 주사 놓을 수 없었는데 무슨 의사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해외 병원에서 교수로 임명될 만큼 의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고 지인들에게 일회성 호의를 베풀었을 뿐이지 어떤 불법 행위는 없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주사 이모 자신도 난 지금 자살 시도까지 하고 이렇게 거의 죽음에 다다라 있는데
했는데 너무 방송에 악마적 편집이 심하다 이렇게 하면서 있던 유서가 또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 최근에 박나래 씨 근황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 23일 이 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오랜만에 박나래 씨의 근황이 공개가 돼서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취재진이 박나래 씨를 만난 건 서울의 한 막걸리 제조 학원이었습니다. 이 학원은 막걸리 그리고 동동주 등 이 전통주 제조를 교육하는 곳으로 알려진 곳인데요. 어떤 수업을 듣고 있냐라는 이 기자의 질문에 뭐라도 해야죠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때 동행한 박나래 씨의 지인이 있었는데 이 사진에 나오는 이 지인의 말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정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어서 집중할 수 있는 이 환경에서의 공부를 택했다. 향후 경찰 조사도 충실히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나래 씨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네, 앞으로 나오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은영 씨, 이번에는 또 어떤 소식 준비했죠? 아, 이렇게 새해가 되면요. 아주 민감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내 나이를 묻지 마세요. 저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셀 수가 없어요. 바로 이 나이 부분인데요. 특히 과거에는요. 나이가 곧 기회였던 만큼 스타들에게는 또 연예계에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늘어난 고무줄 나이로 산 스타들의 각양각색 사연을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스타는요. 데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한 아이돌 스타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만 나이가 있고 우리나라 나이가 있고 막 이런데 방송가에서는 방송용 나이가 있었어요. 맞아요. 아이돌들은 더 또 나이에 대해서 또 예민할 것도 같고 말이죠. 예, 특히 과거에는 나이가 어린 연예인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데뷔 당시 기획사에서 이 프로필상에서 나이를 애초에 이 소속사 경영진이 너는 나이 한 5살 깎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었거든요. 특히 이 팬 연령대가 낮은 이 아이돌 가수나 뭐 가수 쪽이 좀 더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17살 연하와 결혼까지 성공한 이 최강동안 2002년 월드컵 여신으로 불리는 미나 씨는 당시에 6살을 내려서 데뷔를 했었고요. 또 엄정화 씨 역시 2살을 내려서 데뷔를 했습니다. 심지어 90년대 걸그룹 베이비복스 아시죠? 이 베이비복스 한 멤버는 무려 10살을 낮춰서 데뷔를 했다가 후에 이 사실이 공개가 되면서 연예계를 은퇴를 하는 수준까지 밟게 됐었는데요. 이 중에서도 여러분 대표적인 가수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그룹 G.O.D의 멤버 쭈니 형 박준영 씨인데요. 일단 박준영 씨 데뷔 당시의 프로필 나이가 1975년생이에요. 당시 나이로 31살인데 무려 6살이나 나이를 깎아서 데뷔를 한 거죠. 야, 이렇게 6살이나 낮춰서 데뷔를 했는데 이게 아무도 못 알아본 게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으셨나요? 바로 박준혁 씨가 이것 때문에 못 알아봤다라고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뭘 것 같으신가요? 이것? 박준영 씨 같은 좀 동화는 아니고 말투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맞습니다. 외국에 살다 왔어요. 네, 어려 맞습니다. 보여요. 박준혁 씨가 바로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사실 정확한 나이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이유도 있지만요. 바로 박준혁 씨 피셜에 따르면요. 이상하게 생겨서라고 합니다. 아니, 박준혁 씨가요. 글쎄 미국에서 이렇게 건너와서 아이돌을 준비하는 그 시절에 또 한국에서 또 IMF가 터져가지고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다 상했다고 하는데요. 그 시절을 영상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함께 보시죠. 우리 누나가 스타일리스트 그거 하다가 그 매니저리 누나 그 당시에는 키체인을 갖고 다녔었잖아. 거기에 내 사진이 있었어. 춤출 수 있고 할 수 있다. 그래갖고 그 사장이 얘 한번 데리고 와보라고. 왜냐면 터보라는 그룹이 나오는데 터보를 잡고 싶다. 그래서 한국 왔어. 1월 달에. 1월 달에 공항에 딱 왔더니 아무도 안 나왔어. IMF 때문에 안 왔어. 나는 일을 해야 되니까는 광고주에서 내가 취직을 했었던 거지. 소속사에서 다시 와갖고 하자. CF가 화제돼서 G.O.D를 하게 된 거지. 근데 저렇게 방송용 나이를 쓰다 보면 사회생활 할 때 족보가 꼬인다고 불편한 점도 많고 이러지 않을까요? 그렇죠. 빠른 가지고도 족보가 꼬이는 마당에 나이를 6살이나 속였잖아요. 박준영 씨 원래 69년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의 순간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반말을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나이로는 1살이 어린 1970년생 차승원 씨도 박준영 씨에게 준 이렇게 막 귀엽다는 듯이 부른다거나 내
4살이나 동생인 이상민 씨도 박준영 씨에게 반말을 하면서 아, 선배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되는데 인사를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충고까지 들었대요. 그래서 결국 참다 못한 박준영 씨가 이상민 씨에게 잠깐 요맨 이야기 좀 하자 이러면서 데리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 나 너보다 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반말하지 마라 라고 따끔하게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이게 참다 터진 거죠. 네. 근데 이렇게 나이를 어떻게 보면 속이고 활동을 했었는데 이 나이를 결국 공개적으로 밝히게 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G.O.D가 정말 대한민국의 1등이었던 때는 2001년인데요. 아니 그때는요 아이돌이 공개 연애하면 안 된다는 금지 조항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겼다면서 박준영 씨가 퇴출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박준영 씨가 너무 억울한 거죠. 내 나이가 32인데 내가 연애도 못해? 이제 이런 억울함의 차원에서 나 32살이에요. 오케이? 이렇게 본인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26 아니고 32이야? 이렇게 이제 된 건데 사실요 지금 이제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팬들도 지금 어떻게 하냐면 팬들도 이제 해마다 올해도 또 32살이 되고 또 32살이 되는 팬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자 이제 SNS를 보낸다고 그래요. 쭈니 형한테 뭐라고 보내냐면 저도 이제 쓰게 되네요. 이러면서 나 32살이야. 오케이?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이제는 팬들과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일이 됐지만 그때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참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나이를 속일 수밖에 없었던 스타. 또 누가 있습니까? 아, 이번에는요.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나이도 그리고 이름도 싹 바꾼 개그맨 윤택 씨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니 개그맨 윤택 씨 대체 어떤 과거가 있었길래 뭐 나이도 뭐 다 바꿨어요? 그렇죠? 이름도 왜 이렇게 활동을 했을까요? 사실 윤택 씨는 개그맨 데뷔를 다소 늦게 한 케이스입니다. 개그맨 데뷔를 했을 때 당시 나이로 32살이었는데요. 이렇게 늦어진 또 이유가 있었어요. 윤택 씨가 친형들과 IT 산업을 해서 당시 강남 테헤란로까지 진출을 하고 대기업에서 투자를 받을 정도로 잘 나가는 벤처 사업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벤처 사업 거품이 빠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서 당시 돈으로 7억 원의 이 빚을 진 신용 불량자로 전락을 해버린 거예요. 인생 최악의 시기를 보내던 그때 이 윤택 씨가 택한 건 바로 개그맨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웃는 걸 보면 행복하고 재밌었고 나 개그맨이란 꿈을 다시 한번 꿔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 결과 윤택 씨 2003년도에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해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는데 그런데 데뷔를 해서도 이 7억 원이라는 돈이 바로 갚아지지 않잖아요. 본명인 임윤택에서 윤택으로 나이도 1972년생에서 1977년생으로 일부러 바꿔서 활동을 했다고 해요. 자기 신분으로는 꿈을 제대로 펼치기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선의 선택을 당시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나이와 이름을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을 텐데 어땠습니까? 네, 그 전에 제가 박준영 씨에게 잠깐만 제가 아까 퇴출까지만 얘기하고 팬들의 지지로 퇴출 철회가 됐고 그래서 지금 완전체로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 잠깐 빼먹어서 전해드리고요. 윤택 씨 얘기로 넘어갈게요. 윤택 씨가 진짜 힘들었더라고요. 이 개그맨 시험을 준비하면서 재개발 지역에 후배들이랑 집을 얻어서 살았는데요. 한겨울에 날이 추워서 변기가 내려앉은 거예요. 근데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빈집, 재개발이니까 빈집들 있잖아요. 다른 빈집에 가서 버려진 변기 가져와서 그렇게 썼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보냈고 근데 너무나 다행히 뭐 개그맨 공채 시험 되고 나서도 바로 1년 만에 좋아 이 유행어로 돈을 막 벌어들여서 다행히 7년 만에 모든 빚 싹 갚고 드디어 신용불량자에서 벗어나면서 나도 당당하게 이제 사회 구성원이 됐어 하고 뿌듯했다고 제가 윤택 씨 예전에 인터뷰했을 때 그 순간을 정말 감격스러워 하더라고요. 예, 나이를 내린 스타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나이 올린 스타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번에는요. 오히려 프로필 나이를 더 올려서 그렇게 더 적은 스타가 있는데요. 바로 유명한 가수 신동 씨의 이야기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나이를 보통은 내리는데 그렇죠? 이렇게 나이를 올렸어요, 이 스타.
누굴까요? 노래 최진사 때 셋째 딸 또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뭐 밤차 뭐 말할 수 없는 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바로 디스코의 여왕 이은하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먼저 사진 한 장 보실게요. 지금 저 사진 몇 살쯤으로 보이세요? 글쎄 저게 나이를 속이려니까 약간 그림자지게 했나 봐. 요게 그죠, 조금 더 올려야 보이게 되니까. 하려고. 오. 1973년도에 발매된 이은하 씨의 데뷔 앨범인데 정답은요 바로 겨우 13살. 저게 13살이요?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 정말로요? 그러니까 네. 그늘지게 하고 이렇게 싹 못 알아보게. 어둡게. 허리 그렇군요. 머리에다 막 컬, 막 그런데 웨이브 넣고. 사실 여기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남다른 이 음악 재능을 보인 이은하 씨는 아버지의 권유로 어린 나이 한 작곡가의 기념 앨범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라는 이 방송가의 요구를 받게 됐는데 왜냐하면 이 노래가 굉장히 또 화제를 모으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인 가수 후보까지 오르게 됐습니다. 주민등록표를 제출을 하라고 하니까 내야 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70년대는요 청소년의 방송 출연을 굉장히 좀 제재를 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은하 씨가 당시 친척 언니의 이 이름과 이 주민등록표를 제출하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은하 씨가 중학교 2학년이던 당시에 규제가 또 대폭 강화돼서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방송 활동이 아예 금지된다라고 한 거예요.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은하 씨가 정말 이 소속사는 더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측근들이 이은하 씨의 의사와는 전혀 무관하게 법원에 나이를 아예 바꿔버리자라고 의견을 모으고 신청을 실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은하 씨 나이를 1958년생으로 그냥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은하 씨는 본격적으로 이 3살이 많은 나이로 활동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이렇게 가수 신동 씨가 아닌 가수 신동인 우리 이은하 씨 어린 나이에 데뷔한 덕분에 이 인생 히트곡을 또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 여러분들 함께 만나보시죠. 작곡가 겸 가수 선배신 그러니까 유승엽 선생님이 이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네 나이에 맞게 발랄한 걸 부르라고 그래서 그 노래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밤차를 하면서 야, 77년도에는 허슬 댄스가 유행일 테니까 그거에 맞춰서 곡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이 노래 들어보시면은 멀리 기적이 우네 그리고 빠밤 빠밤 그러니까 이게 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텔레비전에 나가면 기적이 우네 그러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거야. 그래서 승리의 V자로 해서 제가 그때는 춤도 진짜 못 추고요. 막 그냥 승리의 V자 이런 거예요. 그 해 77년도에 그 존 트라볼타의 그 토요일 밤의 열기 영화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 이제 포스터를 보면은 딱 이렇게 써 있었어요. 디스코 저는 열풍. 어느 기자분이 제가 지금 하는 게 디스코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등 떠밀려서 제가 디스코에 이제 뭐 어쨌든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야, 어린 나이에 발랄함 덕분에 디스코의 여왕이 된 이은하 씨. 그래도 한순간에 갑자기 3살이 많아진 삶을 살게 되는 거잖아요.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마음이 되게 불편했다고 그래요. 무려 이 사실을 30년이나 이제 숨기면서 살아왔어야 됐는데 사실 이은하 씨가 실제로 만나보면요. 본인이 계단을 올라요. 그럴 때 계단아 너 나 때문에 힘들겠다. 진짜 그것까지 마음 쓰는 그런 여린 마음의 소유자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속편할 날이 없었던 게 청소년기에는 거의 나 막 어른인 척하고 살아야 되고 너무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두터운 메이크업 막 세 보이는 메이크업 했어야 되고 근데 그런 건 어떻게 한다고 해도 발육이 실제로 막 13세, 16세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제 여성 그 상의 속옷 안에다가 털실이라든가 천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제 가짜 가슴처럼 보형물을 이제 제대로 그때 요즘 흔히 말하는 뽕 이런 거 없는 거죠. 그런 거 넣고 막 스카프 넣고 이렇게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이 여려서 무엇보다 죄를 짓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았다고 하는데 그래도 뭐 지금 최근 살 많이 빼셨고 유튜브에서도 또
방금 들으신 저 쩌렁쩌렁한 노래를 유튜브 라이브 많이 하시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그러면 원래 나이는 어떻게 찾은 거예요? 네, 2007년도에 이은하 씨가 가정법원을 통해서 이 호적 정정 허가 신청을 내서 원래 나이를 찾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이가 당시에 46살이라고 하거든요. 무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이를 찾고 젊음도 다시 찾은 이은하 네. 씨인데요. 이제 목소리도 너무 아까 들어보니까 아름다운데 다시 한번 이 전성기를 누리실 수 있도록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 가지고 이런 에피소드들은 많을 거예요. 저도 1년 일찍 학교를 들어가서요. 제 친구들 만나면 족보가 살짝 꼴 이게 형 동생 됐다가 막 이렇게 같이 다니고 친구였다가 예? 막 아유, 어렵죠. 우리나라는 나이에 굉장히 예민해서 맞아요. 뭐 이렇게 차 타고 딱 부대에서 서로 나오면 너 몇 살이야? 그리고 실제로 만나면 살짝 나이부터 아, 그러니까. 확인하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학번으로 얘기하죠. 아, 넌 이제는 최근엔 그래도 방송용 나이가 많이 없어져서 이런 고충을 겪는 연예인분들이 좀 적어진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날이 여전히 춥습니다. 오늘 날씨 어떨까요? 문단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추워졌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더 확대, 강화된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9.1도까지 떨어졌는데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3.4도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서 출발하고 있고 한파 경보가 발효 중인 경기 북부와 강원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안팎까지 떨어진 곳이 많습니다. 장갑과 목도리 등 방함용품을 착용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아서 비는 소식은 없는데요. 다만 지속적으로 불어오는 찬 공기에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곳곳과 강원, 영남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수준으로 불씨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영하 1도로 한낮에도 중부지방은 영하권에 머물겠고요.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5도에 그치겠습니다. 내일부터 모레까지는 종일 극심한 추위입니다. 금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한낮에도 영하 2도에 머물면서 이번 추위에 절정을 보이겠고요. 주말부터는 차츰 기온이 오르기 시작해 일요일이면 평년 수준의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당분간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어옵니다. 순간 풍속 초속 15에서 20m까지 강하게 불어오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원래 겨울 날씨는 삼한사온이라고 그래서 3일 바짝 추우면 4일 따뜻하고 이랬는데 맞아요. 지금 계속 추워요. 아,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춥다 그러고요. 우리 문단영 기상캐스터가 목도리 하면 추운 겁니다. 네. 오늘 굉장히 추우니까요. 방한용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8시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하루의 세상 Say the next channel A